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리포중학교 역사교사 김무현입니다. 자, 2016학년도 만리포중학교 역사 거꾸로 수업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1년간 이 거꾸로 수업을 어떻게 이렇게 체험을 해왔는지 소감이 참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동영상을 보고 와서 또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는 게 한편으로는 재밌지만은 사실 한편으로는 되게 귀찮고 또 쉽지 않고 좀 어려운 일일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난 1년 동안 잘 따라와줘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 하고 싶고요. 앞으로 이거 말고 한 하나에서 두 개 정도의 거꾸로 수업이 더 남은 것 같은데 남은 거꾸로 수업 잘 마무리해서 올해 전체 역사 수업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9단원 첫 번째 거꾸로 수업입니다. 자, 전통사회의 발전과 변모. 1번, 동아시아의 세계 발전. 그 중에서도 네 번째, 일본의 무사정권이 들어서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일본의 봉건제 성립과 그 변천 과정을 나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일본의 봉건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막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부. 이 막부 정권의 성립과 변천 과정을 나열해 볼 수 있어야겠고요. 특히 이 막부 중에서도 에도 막부, 지금의 도쿄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에도 막부의 어떤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바로 전국시대 통일기, 즉 우리가 센코쿠 시대라고 불리는 이 전국시대 통일기의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그 전국시대를 완전히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그 이후에 에도 막부를 성립시킨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세 사람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이 일본의 영웅이라고 불리우는 이 세 사람 역사적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의 정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8단원에서는 일본의 헤이안 시대까지 배웠었는데요. 선생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바로 헤이안 시대로 넘어와서 헤이안 시대 말기로 갈수록 귀족과 그 다음에 사원이, 즉 절에서 상당히 대토지를 소유했다. 농장을 경영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장원이라고 불렀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대농장, 대토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무사들을 고용했습니다. 그 무사들을 우리는 보통 내자로 사무라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는 오히려 귀족이나 절 세력보다 이런 사무라이들이 더 큰 세력으로 성장했다.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무라이. 네, 사무라이.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를 실존하는 이러한 계층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사무라이 세력을 바탕으로 해서 12세기 말에 미나모토노 요리토무라는 사람이 천황 중심의 율령 체제를, 헤이안 정권을 거의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자신이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바로 일본의 봉건제가 성립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앙에 막부라고 그래서, 이 막부라는 거 쉽게 말하면 그 장군이, 흔히 얘기하는 그 막부의 최고 실권자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장막을 쳐놓고, 이렇게 막사를 쳐놓고 거기에서 막사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모든 이제 군사적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실권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유리하는 말이죠. 근데 이 막부, 이제 막사라고 할 수 있는 이 막부의 최고 실권자는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장군인데요. 일본에서는 장군을 쇼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쇼군이 중앙 실권을 장악했고요. 각 지방에서는 다이묘는 이제 영주를 일본에서는 다이묘라고 부르는 건데, 각 지방에서는 영주들이 이제 자치적으로 통치하는 이러한 구조가 일본의 봉건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이묘 밑에는 사무라이들이 있고요. 이 사무라이들 밑에는 일반 평민들이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마쿠라 막부의 세태가죠.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이 가마쿠라 막부 다음에는 무로마치 막부가 실권을 장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미나모토로 요리토모, 즉 미나모토 씨가 이제 실권을 장악했다고 나오는데요. 이 무로마치 막부는 아시카가 씨. 무로마치 막부를 세운 사람은 아시카가 다카오지. 네, 이런 사람이었죠.
이 가마쿠라 막부가 쇠퇴하는 계기가 되었던 몽골의 침략. 이 몽골 침략이 1, 2차에 걸쳐서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이 1274년과 1281년에 일본의 이제 대규모 배들을 이끌고 침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불어올 때만 되면은 이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만 되면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제대로 아예 상륙도 못하거나 아니면 상륙을 해도 제대로 힘도 못 써보고 돌아가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때 불었던 바람이나 태풍들을 이 일본인들은 신이 은총에 의해 부른 바람이라고 해서 가미가제라고 불렀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네, 일본의 봉건제의 구조도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나타나는 294쪽이랑 295쪽에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어, 네,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 일본의 무사정권이 성립됐다 여기에 나타나나요? 네, 좋습니다. 네, 여기를 보시면은 맨 위에 쇼군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다이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서양의 봉건제와 그렇게 크게 다른 구조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방 분권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를 매개로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비슷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서양의 봉건제랑 서유럽의 봉건제랑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쌍무적 계약 관계를 아니라는 거, 명확한 상하 관계가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떤 농노들의 인신에 속하는 이제 그런 관계까지는 아니었다는 거. 물론 농민이나 수공업장이나 상인들이 이 사람들이 뭐 영지에 이렇게 매여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건 맞지만 농노 같은 존재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고요. 주나라의 본건제, 그리고 중세 서유럽의 본건제, 그리고 일본의 본건제, 이렇게 각각의 특징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더욱더 공부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국시대의 혼란과 통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시대, 전국시대, 이제 1467년에 이제 일본에서 큰 이제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거의 내전에 가까운 반란 이후에 1500년대 후반까지 전국시대가 센코쿠 시대라고 불리우는 전국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네, 무사들이 각 지방의 다이묘들이 중앙의 쇼군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각 지방의 다이묘 세력들이 할거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계속해서 혼란이 지속되다가 이 15세기, 16세기 이제 후반기로 가면서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제 이 오다 노부나가라는 이제 다이묘 출신의 영주 이제 영주 출신의 이 장군이 이제 사무라이가 이제 전국을 거의 통일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이 오다 노부나가는 그 당시에 포르투갈에서 들어왔던 철포나 이제 조총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불교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트교를 상당히 용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상당히 호의적으로 대했다라는 말까지 들립니다. 어떤 서양의 그 당시 일본의 입장에서는 선진적이었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거의 일본을 통일 직전까지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다 노부나가가 1580년대 초반에 이 어떤 본능사라는 이제 일본어로 혼묘지라고 하는데 본능사라는 절에 머물다가 이 가신이었던 자신의 부하였던 아케치 미스히데라는 사람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자살을 하게 돼버리죠.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의 또 다른 신복 중에 한 명이었던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그렇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아케치 미스히데를 이제 제거해버리고 자신이 오다 노부나가의 여러 가지 세력과 여러 가지 이 기반들을 모두 이어받아서 전국시대를 드디어 통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일으킨 것이 임진왜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도 결국은 우리가 앞에서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성공하지 못했고요. 결국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8년에 사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망으로 결국 정권은 붕괴하게 됩니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인물도 상당히 입지전적인 인물이기는 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상당히 한미한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정말 미천한 가문 출신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그렇다고 노비 출신이었다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냥 평범한 그냥 아주 가난한 집안의 평범한 평민 집안의 아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다 노부나가 밑으로 그냥 처음에는 평범한 아주 이 사소한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사소하다고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일개 한 명의 병사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전공을 쌓아 올림으로써 오다 노부나가의 중요한 이제 한 부분을 차지하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고요. 이 본능사의 편, 이 본능사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 이후에는 결국 그대로 오다 노부나가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일본을 통일하는 이제 이러한 사태로까지 이러한 결과로까지 얻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개인적인 욕망과 어떤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이런 임진왜란을 일으킨 것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 조선의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려운 일이었고 그 다음에서 거의 이제 용서할 수 없는 이러한 일이었지만은 일본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나름대로 역사적으로 평가할 가치가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598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한 다음에 상당히 어린 아들 이제 히데요리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데요리는 정말 말 그대로 너무 어려가지고 이제 국사를 돌보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죠.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후에 그 가신들 간에 이제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내전에서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어린 시절을 그렇게 평탄하게 보낸 것은 아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영주의 아들, 즉 사무라이였고 다이묘 집안의 영주 집안의 아들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장악하는데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이 본거지는 에도였기 때문에 바로 지금의 도쿄입니다. 에도였기 때문에 우리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운 막부의 이름을 에도 막부라고 부르는 것이죠. 에도 막부가 기존의 막부와 상당히 달랐던 특징은 막부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되었다는 겁니다. 즉, 더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다이묘들에 대해서 통제력이 상당히 강화되었다는 얘기죠. 쇼군의 지카이지와 다이묘의 영지로 구분되었는데 쇼군의 지카이지가 상당히 넓어졌고요. 특히 이 다이묘의 영지를 에도의 인질로 두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이묘의 어떤 이제 아들이나 그 다음에 딸 이제 이런 사람들을 아니면 아니 딸이라기보다는 다이묘의 아들이나 다이묘 자신을 에도의 인질로 가두겠는데요. 그런 제도를 보고 바로 상킨코타이 제도라고 합니다. 6개월은 자신의 영지에, 6개월은 에도에 이제 올라오겠다라는 것이죠. 거의 자기 자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경제도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상인들의 중심의 문화가 상당히 많이 발달을 했는데요. 이 상인들의 일본의 그 당시의 에도 막부에서는 조닌이라고 그랬습니다. 조닌. 그래서 조닌 문화가 발달했다. 대표적으로 가부키, 우키요에 이제 이러한 사례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에서 얘기했던 세 명의 역사적 인물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조선에서 보면은 뭐 나름대로 역사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일본인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평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평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인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에도 시대의 번화 옥가게들, 에도 시대의 어떤 이 문화 발전에 왜냐하면 상호이 발달했고요, 농업 생산력도 늘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상품화 피용제가 발달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후기에 상품화 피용제가 발달을 했는데 이거는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 중국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네, 가부키 공연입니다. 네, 이 당시에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이제 일본 NHK나 이런 방송들을 보면은 남자들이 이렇게 여장을 하고 얼굴에 허연 분칠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여성들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논란이 되자 이제 남성들이 여장을 하고 나오는 걸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방송에도 가끔씩 나오고요. 지금도 공연이 명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키요에입니다. 이 어떤 판화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 우키요에는 이제 서양이 더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죠. 뒤에서도 나오겠지만은 이 네덜란드의 영향, 네덜란드와
일본의 에도막부와 교류를 많이 했는데 이러한 통로를 통해서 네덜란드에도 이 우큐에가 전해져서 여러분들이 미술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바로 빈센트 반 그렇죠. 고흐죠, 고흐. 그 빈센트 반 고흐, 자화상으로 유명한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세계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본의 상징인 후지산을 표현했죠. 일본의 가장 높은 산입니다. 네, 에도막과 유럽의 교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대외 정책인데요. 앞에서 오다 노부나가는 기본적으로 크리스트교에 대해서 용인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호의적으로 반응했다고 나왔는데요. 그 이후에 반면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어,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후에 에도막부에서도 크리스트교를 아예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닷길을 막는다고 해서 해금 정책을 펼쳤고요. 결국엔 나중에 나가사키 한 곳만 개항을 해서 서양 국가들 중에서는 네덜란드 상인에게 부역을 하겠죠. 왜 그랬냐면 네덜란드 상인들은 네덜란드에서는 종교적 포교를 어떤 조건으로 섭상 조건으로 교역의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경제 활동만 경제적 교역만 원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죠. 이런 크리스트교 금지하는 정책, 이런 해금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에부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기독교를 믿는 이제 교회 다니는 주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상을 그려놓고 그 위를 밟고 지나갈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독교를 믿는다면 그 상을 밟고 지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 그리 밟고 지나갈 수는 없었겠죠. 바로 그런 식으로 이제 크리스트교를 믿는 이제 인원들을 이렇게 색출을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제거해버렸다. 이제 이러한 제도가 바로 에붐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난학이 발달했다고 바로 이 네덜란드 상인들 덕분에 난학이 발달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덜란드 상인이 나가사키를 통해서 서양의 학문과 기술을 전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중국과 조선과는 지속적으로 교류를 했고요. 지금의 오키나와라고 할 수 있는 류큐 왕국은 1610년에 일본의 다이묘 중의 하나인 사스마본에 의해서 복속되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나가사키에 이런 식으로 인공섬, 데즈마라는 인공섬을 만들어 놓고 바로 여기에서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철저히 서양 문화와 이제 일본이 접촉하지 않도록 통제를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이 나가사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입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통해서 전달된 서양의 문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네덜란드의 문화가 난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에도막부는 바로 이 나가사키를 통해서 들어오는 네덜란드 상인들을 통해서 그 당시 전 세계의 정세를 시시각각으로 취합했습니다. 네, 바로 난학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얼굴들을 보시면 다 이게 서양인들의 얼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문득 든 생각인데 여기 한자를 보니까 해체라고 써 있는 것 같네요. 네, 이거는 아무래도 그림도자 같기는 한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름 해체신선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해부학 서적이다 보니까 이러한 한자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는 일본의 중세시대, 일본의 봉건 체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본의 중세와 근세사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일본의 중세사, 근세사,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드라마, 만화책으로만 보던 바로 이러한 배경들을 잘 살펴보셨나요? 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인간 중심의 문화가 일어나다. 르네상스에 대해서 다시 유럽으로 건너가서 르네상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